아침부터 고생이 항상 많으시죠? 세영범위 이상 홍대역 대명사고요. 저는 법인세와 소득세 강의를 맡았는데 오늘은 법인세를 예고해드리고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이 법인세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혹시 먼저 책 보신 분들은 굉장히 겁이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이 거의 한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부분들이 법인세를 계산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는 사실 중요하지 않으신 게 저희는 법인세는 이미 다 계산됐고 그 다음에 채납이 됐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하시는 거라서 과감하게 600페이지 대부분 스킵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법인 사업체를 영위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너무 쉬우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법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법인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법인의 백과사전 정의를 찾아왔는데 법인이란 정형적인 권리 능력의 주체인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이 인정된 것인데 따라서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체에 대해서 법률로서 권리 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법인이라 부른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결합체가 우리가 보통 듣는 사단법인이 되고요. 재산의 결합체가 재단법인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저희 같은 자연인들은 태어나는 순간 법적으로 인격이 인증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법인은 따로 뭔가 설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인격, 즉 권리 능력이 중요한 것은 법률 관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이 돼서 법인이라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만나시는 분들의 법인 사업체들을 보면 주주가 한 명이고 그분이 또 대표이사고 하셔서 이게 개인이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포인트는 법인이라는 건 어쨌거나 그런 주주, 대표이사와 다르게 아예 별개의 법인 격체다. 그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격체, 즉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이 뭐 대출을 받았다, 근데 못 갚았다, 세금을 체납했다, 못 갚았다 하면 사실상 주주나 대표이사는 원칙상으로 따지면 유한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그걸 뭐 갚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누가 개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가 법인이 개인과는 아예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에 대한 개념은 끝났고 벌써 종류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사실 법인은 여러 가지 이제 정의에 따라서 종류를 굉장히 많이 나눌 수는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이제 상법상 회사의 종류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여기 적어 놓은 대로 178페이지랑 179페이지를 보시면 178페이지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정의가 나와요. 아마 이거는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영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회사는 설립의 목적이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함이죠. 돈을 벌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학술, 자선단체,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설립의 목적이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돈을 벌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죠. 보통 많이들 예를 들어주시는 게 정확하진 않은데 건국대학교는 교육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죠. 근데 건국 우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그럼 잘못된 걸까요? 그게 아니죠.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즉 돈을 버는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영리법인이랑 비영리법인의 차이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리법인은 수익을 벌어들인 거를 구성원, 즉 만약에 주식회사를 예로 들면 주주에게 배분, 즉 배당을 할 수가 있고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면 안 돼요. 분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실 거는 비영리법인도 우리가 배울 법인세를 낼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지금 회사의 형태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사실 상법상 내용이에요. 상법상으로 회사의 종류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 교재 72페이지에서 7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 펴시면 그 내용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이 페이지를 펼치시면
사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상법의 내용이라서 적어놨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만나는 법인 사업체는 대부분 뭐죠?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주식회사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 상법상으로 즉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회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다는 것이고 근데 물론 여기서의 차이는 구성원들이 책임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72쪽에 보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라고 막 별표치고 중요하게 보신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제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가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가 아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일까요? 밑에 그 정의를 보시면 그 법인의 1번하고 무관책임 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뒤에 2번에 가점주주라는 얘기는 저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냐면 주식회사를 보통 많이 만나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관책임 사원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이 회사 형태에서 한 명회사와 합자회사에 있는 사원의 형태예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반대로 유한책임 사원이고요. 한 명회사와 합자회사에는 여기서 나오는 무관책임 사원이라는 사원이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실 때 무관책임 사원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고 그 사원들은 이 회사에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주식회사가 거의 99%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아닌 경우도 덜어 있어요. 한 명 합자에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뭐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유한책임 회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보통 유한회사의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하실 때 법인이지만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법인에 대한 내용을 진짜 간략하게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법인세의 내용보다 사실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랑 차이가 뭐야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해봤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지금 세무법인 이사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만나는 법인 사업자는 거의 99%가 주식회사예요. 저희도 주식회사죠. 비상장 주식회사. 법인 사업자는 그냥 주식회사를 주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드리고 예전에 저희 문석준 대표님께서 개인으로 운영하셨던 이산세무회계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법인 이산세무회계 대표는 문석준 세무사님으로 동일하죠. 근데 대표가 소득을 가져가는 게 내용이 다릅니다. 아시나요? 저희 대표님은 세무법인 이산의 대표이사시고 이전에 이산세무회계소 똑같이 대표였죠. 차이가 뭐죠? 세무법인 이산의 대표는 근로소득을 가져가죠. 이거는 추후 저희가 이제 배울 소득세에서 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소득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세무회계에서 대표의 문덕중 세무사님은 사업소득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말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에요. 아마 아실 텐데 그때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소득을 가져가시는 거고 법인의 대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거나 가족끼리 가정주주거나 보통 그리고 그 주주분들이 보통은 대표이사시죠. 그러면은 보통 대표가 대표이자 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주주라는 개념은 당연히 개인사업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에서는 제2차 납세 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개인 사업자에서는 당연히 제2차 납세 의무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개인 곧 그 사람이기 사장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제2차 납세 의무라는 말은 존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상여처분이라는 걸 제가 적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을 가져가죠. 상여처분이라는 거는 여기서 또 다시 연결이 됩니다. 법인은 그 사장님 그 사람이 아니죠. 별도의 법인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1인 주주이다 혹은 대표이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다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법인의 돈을 빼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징빙이 없이 비용을 쓴다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을
상여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법인세 계산에서 소득처분 내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까지만 알아주시고 이 상여처분이 뭐냐? 그럼 결국에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돼서 근로소득을 증가시켜서 추후에 소득세를 더 납부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포인트는 법인세랑 소득세는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법인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세 발생하고 돌고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개념을 이해해 주셨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 가지급금. 가지급금 내용은 사실 책에 576페이지의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여기 내용 대부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것을 계산하는 내용인데 다행히도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뵈었을 때 가지급금 때문에 골치 아파, 너무 힘들어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서 그냥 가지급금이 뭐지?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요. 가지급금에 대한 정의가 사실 이 책에 나오기는 해요. 보시면은 중간에 가지급금이란 명칭 영어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에 대여액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법인이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증빙이 없어. 어디로 나간 돈인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가지급금이 왜 쌓이냐? 왜 이런 단어가 왜 생겼냐? 그러면 다시 또 법인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을 때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죠. 그러니까 이 가지급금, 즉 주주나 대표가 함부로 돈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개념 과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다? 저희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 1인 주주에 보통 거의 개인 사업자처럼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떼보면 재무적 규칙이 가지급금이 엄청 쌓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많이 쌓였다? 1인 주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법인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반대말로 가수금을 써놨는데 가수금도 등장하는 법인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재무제표를 보는 업무를 하시진 않으니까 그냥 상식선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가지급금 반대 개념이면 뭘까요? 아까 가지급금이 법인이 대여해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가수금, 받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 대표나 주주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왜 가수금이 발생을 할까? 이런 사실상 내용을 보면 가수금이 있는 회사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대출도 안 되고 해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주주들이 개인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법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무상태표를 보실 일이 있었는데 가지급금이 아니고 가수금이 있어? 그러면 이 회사 좀 운영이 어렵구나, 회사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유해서 초과인출금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놨는데 초과인출금은 반대로 개인 사업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개인 사업자도 물론 재무상태표가 존재합니다. 물론 작성을 안 하는 사업체들이 더 많기는 한데 이게 개인 사업자도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있고 사업용 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더 커지거나 개인 사업자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본인도 투자하는 투자금이 있죠. 그것보다 개인 사업장에서 돈 더 많이 빼가면 초과인출금이라는 단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개인에는 이런 개념이 있고 사실 법인에서의 그 가지급금의 내용이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지는 않은데 개인에서는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법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납부하는 세금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다 동일하세요. 저번 주까지 배우신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원천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납부하시는 세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신고 기간이 다르지도 않고요, 과세 기간이 다르지도 않아요. 원천세는 보통 업무하실 때 그 채널 대역에서 보시면 근로소득세 값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원천세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근로소득을, 그러니까 급여를 받을 때 사대보험료 떼고 세금 떼고 받잖아요. 그 세금,
그게 보통 이 원천세에 들어가 많이 보시는 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 그 세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일 때 사업하면서 내는 납부한 세금은 다 비슷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차이가 뭘까? 오늘 원래 우리가 배웠어야 했던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제가 가로를 쳐놨죠. 보통 법인세, 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원래 법인세는 법인 소득세의 줄임말이고요.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법인세, 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법인세랑 소득세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유의하게 알아야 될 점 첫 번째는 사업연도의 선택 여부입니다. 이거 아마 국세기본법에서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개인은 사업연도 선택이 불가능하죠. 무조건 가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사업연도 선택이 가능해요. 1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도 가능하고요. 1년이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 사업연도에 대한 내용 180쪽에 있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일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하고, 기본 원칙이랑 뭐 신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희는 이런 사업연도를 신고하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렇다면 사업연도를 선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우리 보통 사업연도는 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이 선택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연도는 자연스럽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보는 거의 모든 회사들은 개인이랑 동일하게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업연도 선택하면 뭐가 달라지지? 저희 국세기본법 내용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일 기억나시죠? 그 성립일에서 법인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보통 소득세는 언제라고 그러죠? 12월 31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법인은 그러면 12월 30일이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다. 법인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라고 하면 100%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왜 그렇죠? 사업연도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법인들은 대부분이 12월 31일이 사업연도의 끝의 말이 되고, 그날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면서 즉슨 법인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 되는 건데요.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놓으면 지금 현재도 존재합니다. 3월 말로 끝나는 법인도 있고요. 6월 말로 끝나는 법인도 있고 9월 말로 끝나는 법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법인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 반드시 12월 31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왜 중요하죠? 다시 돌아가는데요. 제2차 납세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를 판단을 하실 때, 이 사람이 법인세를 제2차로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 과점주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그 날짜가 언제죠? 그 세금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그러면은 사업연도가 예를 들어서 3월 말 법인이면 이 법인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 과점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12월 31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법인의 사업연도가 끝이 3월 말로 끝나는 법인이면 3월 31일에 이 사람이 가정주주였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똑같이 6월 말 법인이면 어떻게 되죠? 6월 31일에 이 사람이 가정주주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간혹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금융업종은 뭐 또 12월 말 법인이 아니고, 근데 저희 업무를 하시다 보면 법인 중에 건설업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요새 건설업종 기장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추세가 건설업종들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할 때 사업연도를 선택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중간에 변경도 가능해요. 왜 변경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건설업의 경우는 이런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일명 실질 자본금이라는 게 계산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라서 혹시 건설업 사장님들을 만나시게 되면 그래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 자본금이라는 건 혹시 저희 재무상태표 보시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금이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이 그림상, 표상으로 나오는 자본금 말고 계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자본금이 그 건설업 중에서도 어떤 업종에 따라서 각각 넘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신고를 마치고 재무상태표로 딱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해당 업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종합건설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업종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본금이 안 나오면 영업 정지예요. 어떻게 되죠? 그럼 몇 년간 사업 못 하시게 되고 공금 받아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실질자본금 맞추는 게 우리가 이름 알면 막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가결상을 해봅니다. 가결상을 해보고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돈을 빌려오세요. 법인이 건실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물론 이게 분식회계는 아니지만요. 돈을 빌려오기도 하시고 어디서 자산을 사오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업무만은 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으십니다. 근데 다 같이 12월 말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몰리겠죠. 이 기간에. 나는 12월 30일까지 맞춰야 되고 3월 30일에 신고가 들어갈 때 맞춰야 되니까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자산을 빌리고 돈을 빌린 수수료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요새 세무사님들 중에 본인 거래처인 그런 건설업들 중에 사업연도 변경하시자 라고 하는 곳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사업연도가 12월 말이 아닌 법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법인이랑 개인의 사업, 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차이, 과세소득의 차이인데요. 177쪽의 내용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말들이 써 있는데 뭐 각사소, 뭐 토지중 양도소득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되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뭐다? 우리 개인이 근로소득을 벌면 근로소득세를 내죠. 제가 만약에 개인 사업장을 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세를 내고요. 제가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죠. 제가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소득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이것처럼 개인은 분류과세, 즉 소득이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한 개념으로 가면 얼마 이상 금액이 넘어가면 이번 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를 하기는 해야 되자면 기본적으로 개인은 소득이 모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자면 이자, 배당이면 배당,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팔았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지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법인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던 예금을 해서 이자로 돈을 벌던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소득을 받던 기본적으로 다 법인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뭘 해서 돈을 벌어도 뭐다? 법인세를 낸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떤 원천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해서 낸다. 그리고 이 분류과세 내용이 사실 소득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는 어쨌거나 오늘 법인세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소득세 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어떻게 돈을 벌어도 무엇을 돈을 벌어도 다 법인세 낸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조금 안 됐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좋네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계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시간인데 그냥 끝나기는 좀 그래가지고 기본 개념을 진짜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납세지 183쪽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가운데 사실 이 내용만 보시면 돼요. 내국법인의 납세지란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라고 적혀있죠. 이 내용 그렇게 꼭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법인세 담당자를 찾고 싶습니다. 어디를 찾아야 될까? 그걸 생각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인은 등기부 등본이 있죠. 여기서 나온 네트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법인세의 납세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법인세 관련해서 담당자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 법인의 등기부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담당자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지는 관할세무서가 어디지? 이거에 대한 개념 정도. 그걸 보는 개념 정도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법인세 계산 구조와 세율. 187페이지인데요. 한 표가 나오고 상당히 살면서 알고 싶지 않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저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신고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그냥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가운데 세율 부분 있죠. 법인세에 지금 세율이 옆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뭐 10%, 20%, 22%, 25%에서 총 4단계의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소득세 세율 혹시 아시나요? 6%에서 현재 지금 45%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8단계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제가 소득세 세율과 법인세 세율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내용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개인으로 내가 사업체를 내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나 법인 전환하려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보다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 라는 말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법인세의 과세 표준은 2억까지는 세율이 10%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개인 사업체가 사업소득을 벌어서 과세 표준이 2억이 나오면 세율이 지금 현재 38%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사업체로서 장사가 잘 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를 한다. 그리고 실제 그런 식으로 컨설팅 많이 해주시기는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솔직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단순히 법인 세율이랑 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 이유가 뭐죠? 다시 올려가죠. 대표에서. 왜냐면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는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 사장님은 분명히 이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실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체다. 그래서 맘대로 주주나 대표라고 해서 법인의 돈을 맘대로 빼갈 수는 없죠.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뭐냐?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빼가려면 근로소득을 증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득세율이 올라가겠죠. 배당을 많이 받아가면 배당 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죠.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까지 15.4%고요. 그것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법인 세율이랑 소득세율을 비교를 해서 법인이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나와 라는 말은 100%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내용은 여기까지. 그리고 복습을 하고자 한다면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법인의 개념. 법인은 개인과 다른 별도의 법인격체다. 법인격체라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제2차 납세 의무, 가지금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법인의 종류에는 보통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도 우리가 오늘 배운 법인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형법상으로 회사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만나는 법인이 주식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을 말씀드렸고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구성원에는 무관책임 사원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나오는 무관책임 사원이란 단어가 이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거.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법인의 대표는 근로소득을 가져가고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가져가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주식회사를 예로 들었었죠. 뭐 주주가 존재를 하게 되고 주주가 존재함으로써 2차 납세 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다른 개인 사업자에서는 뭐 주주, 제2차 납세 의무 이런 말 등장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법인 사업자에서 이 가지급금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딱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인은 소액 금융재산이라도 즉 잔액이 현재로서 185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 금지 재산은 아니다. 이 포인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나 사업을 하시면서 납부하는 세금은 비슷하다. 이거는 그리고 포인트가 사업 연도가 다르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이 막 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이 사업용수는 법인세에만 영향을 미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장을 했을 때 우리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의 성립을 판단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세소득은 법인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배당을 받고 이자를 받고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받고 한다. 하지만 개인은 이자는 이자소득세, 배당은 배당소득세,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런 식으로 소득의 분류가 있다. 그리고 법인세 납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계산구조 대충 이렇다. 원하지 않으면 모르셔도 된다. 외면하셔도 된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